자연과 윤리 단원을 하기 전에 우리 앞에 있는 정보윤리 단원에 여기 자료와 친해지기 요거 하나만 볼까 합니다. 이게 정보 사유론의 근거로서 로크의 이론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재산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정당한 논거로서의 자연권은 한 사람이 그의 생산된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권리를 가지며 이 자연적인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자연권의 논의는 로크의 재산에 대한 노동 이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로크의 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은 그의 노동을 생산품에 혼합시킴으로써 그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획득한다. 그래서 로크는 노동을 신체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체를 소유할 수 없듯이 신체의 확장인 노동 역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자신의 노동을 투입한 어떤 사물을 다른 사람에 의해 소유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노예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로크의 재산권 이론을 소프트웨어 소유권에 적용을 하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노동을 첨가했기 때문에 그 노동을 온전하게 그 개발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 정당하게 소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소유 과정의 권리는 그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고 배타적인 권리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보윤리 단원에서 로크의 이론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 두시라고 요거를 하나를 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연환경과 윤리 단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 정리를 한 거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환경윤리 단원은 이제 도덕적 고려의 대상, 배려의 대상, 도덕적인 권리, 내적 가치가 어디까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죠. 모든 환경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의 주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주체하고 달라요. 도덕적인 주체. 도덕적인 주체는 인간중심주의냐 동물중심주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모두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중심주의라고 한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든지 배려의 대상, 도덕적인 권리, 내재적 가치, 도덕적인 주체 이런 게 모두 인간만 있는 거고요. 동물중심주의면 동물만 있는 거고 동물까지만 있는 거고 생명중심주의면 인간, 동물, 식물까지 있는 거고 생태중심주의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구분하시는 게 이번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인간중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중심주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나오네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에 의해 동물은 인간에 의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우리가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론적 세계관. 근데 이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니까 인간만이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존재들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퀴나스인데요. 아퀴나스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을 사용해 가지고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자연도 신의 창조물이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 간접 의무를 말을 실제로 쓰는 사람은 칸트예요. 칸트만 실제로 쓰고요. 간접 의무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근대 인간중심주의인데요. 우리가 보통 인간중심주의 그러면 요 인간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간중심주의다 그러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여기 이분법적 자연관, 정복지향적 자연관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를 이야기하신 베이컨 선생님이시죠. 베이컨 선생님.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엄청 과학기술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고요. 데카르트 선생님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분류하는 이분법적 자연관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이분법적 자연관, 이분법적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물은 영혼이 없는 그런 기계에 불과하고 이 세상은 신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기계와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데카르트의 입장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서 인간만이 도덕적인 지위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절충적인 측면으로 나오시는 분이 칸트이시죠. 칸트는 인간은 직접 의무의 대상이고 자연은 간접 의무의 대상이다 라고 의무를 구분합니다. 그때 인간의 의무는 도덕적인 완결이에요. 도덕적인 완결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도덕적인 완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도덕적인 완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연적 경향성이 필요합니다. 자연적 경향성이. 사실 이 자연적 경향성 자체는 도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연적 경향성이 도덕성을 발달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연적 경향성을 해치는 자연을 함부로 하는 행위,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연을 함부로 하는 행위가 자체가 뭐가 자연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인간에게 위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간접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시게 되면 요거는 칸트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현대의 이제 인간중심주의자는 패스모 선생님이 있으신데요. 패스모 선생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지 않고 공리주의나 그리스도교의 어떤 원리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현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영리한 인간의 논거, 세대 분배 논거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악하게 주지 않으려고 할 거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인간중심주의는 오로지 인간만이 중요하고 다른 존재들은 덜 중요하다.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 외의 동물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인간이 우월하고 다른 존재는 덜 우월하다라고 하는 어떤 위계 서열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동물중심주의가 나오는데요. 동물중심주의는 동물까지가 직접 의무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나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인간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탈인간중심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사상이 공리주의와 의무론이 있는데요. 공리주의 사상가 여기 벤담, 밀 뭐 있지만 벤담과 밀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싱어가 중요하죠. 싱어는 공리주의의 판단 기준으로서 쾌락과 고통을 도덕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고, 이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삼아야 하는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유일한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일한 조건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주장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등하게 대해주는 것이 동일하게 처우하거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같은 종으로서 인간도 동물의 한나의 종이고 다른 동물들도 같은 종인데 차별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이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만 해당되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한 채식을 권장하고 있고요. 인간과 동물이 직접 의무의 대상으로 이제
그 포함에 들어오게 됩니다. 동물 실험은 일단은 종차별주의적인 입장에서 동물만을 실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허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시는 분이 이제 레건 선생님이 나오시겠죠. 의무론을 주장하신 분인데 동물 권리론 주장하시는데요. 레건 선생님은 삶의 주체인 아이들은 의무의 대상으로서 도덕적인 어떤 지위를 지닌다 이렇게 보았는데 삶의 주체가 되려면 쾌복 감수 능력, 욕구, 선호, 인식, 지각, 기억, 믿음, 미래대 감각 이런 것들이 모두 있어야 된대요. 그런 존재들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도덕적인 무능력자라도 도덕적인 행위와 유무에 관계없이 도덕적인 삶의 주체라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쾌고감수 능력은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요 모든 동물이 아니에요. 이 한 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만 쾌고 감소 능력, 욕구, 선원, 인식, 지각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레오폴드와의 대립을 통해서 개별적인 존재를 굉장히 강조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중심주의로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생명 중심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보시고 모든 생명체를 이제 대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 슈바이처 선생님인데요. 슈바이처 선생님보다는 테일러 선생님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요. 테일러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슈바이처 선생님은 생명에 대한 외경사상을 강조하셨던 분인데요. 너무 생명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귀하게 존중해야 된다. 무한히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생명의 위기 서열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생명 있는 존재까지를 직접 의무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모든 생명은 같다, 동등성을 지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선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은 악이다.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도 생명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간이나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예외적으로 이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 다른 생명을 침해할 수 있다. 다만 그때라도 도덕적인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분보다는 우리가 테일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겠죠. 테일러 선생님은 목적론도 세계관을 계승했대요. 그러면 누구를 계승한 거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이제 목적론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테일러 선생님은 모든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래요.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생존하고 발전하고 번식하면서 자기만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테일러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아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주체인 존재라고 한다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라고 한다면 내재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인간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의무를 시행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불간섭. 개별 생명 유기체나 생태계의 조작, 통제, 개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갑자기 생태계가 나옵니다. 생태계 그러면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식물 플러스 무생물 이렇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생태계에서 테일러가 중시하는 게 아닌데 왜 얘까지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까지 이렇게 고려를 한다면 이거는 생태 중심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생태 중심주의인 레오폴드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게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불간섭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생태중심주의는 간섭할 수 있어요.
간섭할 수 있어요. 근데 테일러는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 테일러도 모든 개별 생명체가 생명 공동체인 생태계에 구성원이다. 인간과 개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걸 똑같이 생태중심주의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테일러인지 레오폴드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테일러 선생님께서는 개별 생명체들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터전으로서 이 무생물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강조하지, 생태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차이점이 있으니까 요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행 금지, 뭐 두 번째, 악행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기만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요. 보상 정의해라. 해악을 끼쳤다면 보상을 해라. 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해악을 끼치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해악을 끼칠 수 없는 겁니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악을 끼쳤다면 보상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성을 고려해서 보상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죠.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서, 생명이 원래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으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이 혹은 다른 생명체가 이런 것들이 중시될 수 있는 우선성을 지닌다. 똑같은데 왜 우선성을 지니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게 원칙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생태중심주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도덕적 권리가 있고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생태중심주의는 모든 자연이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체주의적인, 전일주의적인 입장을 보이시고 있어서 생태계를 개별 생명체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 생명체를 죽여서 생태계 공동체를 유지하고 할 수 있다면 개별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개별 생명체보다 전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 2명이 나오는데요. 레오폴드와 네스가 나오죠. 아르네스. 레오폴드는 대지 윤리를 주장을 하는데 그 도덕적인 범위의 대상을 대지까지 확장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때의 선악의 판단 기준은 그 대지가 온정성, 안전성,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으면 선한 거고 이런 것들을 해치면 악한 거라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간섭이 허용이 되는 거죠.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태계의 한 부분이다. 요거 테일러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생태 관리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를 하니까 개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개입을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심리적, 윤리적인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이 꼭 기억해 줘야 될 표현입니다. 네스 선생님은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하셨는데요. 기존의 생태주의가 너무 소극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그런 생태주의를 주장을 해서 환경보호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세계관 자체를 변화시켜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큰 자아를 실현을 해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개별 생명체로서의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게 있으려면 나와 나를 둘러싼 그런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전체로 확대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확대시킨다면 내가 그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큰 자아 이야기 하시고요. 그리고 뭐 생태윤리 강령 같은 것들도 네스가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수능 완성을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수능 특강에 보통 많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동양의 자연관 볼 건데요. 동양의 자연관은 뭐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이 유교와 도가입니다. 유교와 도가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그 단어를.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을 둘 다 쓸 수 있어요. 도나 덕이라는 말을 둘 다 쓸 수가 있는데, 이 도덕이라는 말을 유교에서는 가치 개입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지를 한다면, 도가에서의 도덕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냥 자연 법칙이에요. 아이고. 가치 중립, 자연 법칙입니다. 가치 중립, 아이고. 중립,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지 대부분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늘과 일치되어야 되죠. 여기도 무라일체 강조합니다. 무라일체. 표현만 선인화비리자, 무라일체냐, 무의자연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불교는 워낙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불교가 딱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으시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79페이지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77페이지에 보면 싱어, 테일러, 레오폴드의 자연관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와요. 자료와 친해지기. 그거 한 번씩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선지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78페이지에 있는 그 동양 유불도의 자연관 공통점 같은 게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어떻게 선지나 제시문으로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79페이지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이 아닌 동물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대요. 동물은 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인간은 그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기계 장치와 같이 움직인다. 누구냐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존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이분법적 생인과를 보이시고 있는 데카르트 선생님이 되시겠죠. 을 보시면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되고 이성적 행위자인 인간은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이성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면 인격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인격으로서 가치를 지니려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칸트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인간의 정신과 자연은 모두 단순한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은 환원되지 않아요. 근데 자연은 환원이 되죠. 모두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네요. 2번. 인간은 자동기계인 자연을 유용성 증진을 위해서 지배해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맞죠. 인간이 중심적이니까 맞고요. 3번. 동물학대는 인간의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간접 의무가 있는 거죠. 간접 의무가 있는 거죠. 맞는 거네요. 4번. 인간에게 직접적인 도덕적인 의미의 대상은 동식물이 아닌 인간 자신밖에 없죠. 그렇죠. 5번. 자의식과 자율성을 지닌 이성적인 존재. 너무 말을 길게 했지만 이거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또 인간 중심주의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내용에 보시면 갑을 보시니까 인간이 야수를 죽이는 행위를 죄악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나오는데 요 말이 아주 잘 인용되는 말이고요. 이 사상가가 나올 때 이 말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요거 아퀴나스예요. 아퀴나스. 여기 보면 틴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인간에게 권리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퀴나스 선생님이시고요. 아퀴나스입니다.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생명체들은 일단 범위가 생명체입니다. 유기체로서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 종족을 재생산하며 변화하는 환경적 사건들과 조건들에 적응하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래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래요. 그러면 이분은 테일러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동식물은 인간의 목적, 지향적 활동과 효용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맞죠. 아퀴나스, 테일러. 그러면 아퀴나스는 다른 존재들이 이제 수단으로 존재를 하죠. 그러나 테일러는 그렇지 않죠. 테일러는 그 자체로 모든 생명체까지가 내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니은 인간에게 위기질서 체계의 구성원인 생명체들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X 되시겠네요. 그렇지만 신이 부여한 자연이라고 한다면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요 요 말 때문에 틀려요. 위계 질서 체계의 구성원.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내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계 질서의 구성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답이네요. 그 다음에 C.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은 생명체의 선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존중해야 되죠. 네, 인간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맞고요. 리을. 도덕적인 인간은 모든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생명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인가? 이거는 레오폴드와 테일러가 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5번이라고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가 쾌고 감수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쾌고 감수 능력은 이해관계를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인데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네요. 요 사람은 싱어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을 보시면 쾌락과 고통의 감정, 쾌고 능력, 정서생활, 믿음, 욕망, 지각, 기억, 자신에 대한 미래, 감각, 선호, 복지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있어야 자신의 삶의 주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레건 선생님이죠. 레건.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을 통해서 종차별주의 극복해야 되는 거 맞죠? 도덕적 행위자와 달리 도덕적 무능력자에게는 내적 가치가 없다가 아니죠. 일부 포유 동물까지는 내적 가치를 지니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가불은 동물과 달리 식물과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아요. 맞아요. 둘 다 동물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4번 가불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을 인간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일부 동물까지는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번 갑은 동물 해방을 공리주의 맞고요. 을은 동물 권리를 의무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시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갑을 보시니까 더 높은 자아실현. 한층 심층적인 동일시를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서나 실현되고 더 높은 자아실현은 모든 것들과 상호 의존이 증가되면 할수록 누구에게서나 실현되고 한정된 지구자원의 조건 아래서 공생은 큰 자아실현을 하게 한대요. 이분은 아르네 네스 선생님이죠. 네스입니다. 그 다음에 을 보시면 참나무는 사슴의 먹이가 되고 사슴은 퓨마의 먹이가 되며 퓨마는 참돔 밑에서 죽어서 지난날에 자신이 먹은 이들을 위해서 도토리로 되돌아간답니다. 참나무에서 시작해서 참나무로 되돌아가는 것은 많은 먹이사슬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어떤 것이 생명공동체의 요 말은 생명공동체는 생태계라는 뜻이죠. 생태계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도덕적인 기준이다 이런 거죠. 레오폴드네요.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갑은 인간중심적인 자연관과 세계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그렇죠.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한 게 네스이죠. 심층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니은
인간과 생명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닌 평범한 구성원이다. 그렇죠. 평범한 구성원이다. 둘 다 생태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을은 갑과 달리 생명체들의 번영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본다 래 있는데요. 생명체들의 번영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고 있는데 생명체는 개체주의예요. 개체주의. 개체주의가 아니죠. 이 사상가들은 전체주의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이 생명체들이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둘 다 그렇죠. 을도 그렇고 갑도 그렇고 이거 달리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이 말은 아예 틀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리을 가겠습니다. 갑을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리을까지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다른 생명체들과 같은 의미의 조건에서 지구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이 말은 둘 다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테일러도 할 수 있는 말이고 레오폴드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전체로서의 자연 생태계는 상호 관계적 요소들을 복잡한 그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안에서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생명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선을 추구한답니다. 그러면 이분은 레오폴드가 아니라 테일러 선생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테일러 되시겠습니다. 을, 고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아까 쾌고 감소 능력이었죠. 이익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이고 돌멩이는 이러한 능력이 없으므로 이익관심을 지닐 수 없지만 이익관심을 지닌 존재들의 이익은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쾌고 감소 능력 이야기하시는 분이네요. 싱어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테일러와 싱어가 둘 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1번. 동물은 인간의 고통 감소와 기쁨 증진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그러면 수단적인 가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단 테일러는 아니죠. 수단적인 가치가 아니죠. 식물까지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 수단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싱어는 동물은 그렇죠. 동물은 수단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죠. 싱어는 일단 일부 동물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일부 동물이. 그리고 테일러도 식물까지니까 여기 될 수가 있죠. 일부 동물이 아니라 테일러는 모든 동물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요거 둘 다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존재는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존재래요. 그러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죠. 도덕적 권리의 주체가 되는가? 그러면 얘도 아니고 테일러도 아니고 싱어도 아니네요. 4번.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몰래적으로 계층적 위기 질서를 이루고 있는가? 둘 다 위기 질서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싱어는 동물과 식물 사이에는 위기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5번. 쾌고 감소 능력과 자의식을 도덕적 고려를 위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테일러는 그거 없어도 도덕적인 지위가 있죠. 싱어도 마찬가지죠. 쾌고 감소 능력은 되는데 자의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입니다. 을 보시면 의식이 있든 없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 보존과 선을 향해 움직인대요.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테일러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테일러 되시겠습니다. 대지윤리는 나오셨네요. 레오폴드네요. 레오입니다. 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밑에 보기 보겠습니다. AF입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자연의 동식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할 수 없어서 틀렸습니다. BD입니다. BD.
B. 테일러가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도덕적 행위자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레오폴드는 간과하지 않죠. 그러면 이게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면 BE입니다. BE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향해서 비판하는 거네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고려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성이 도덕적 고려를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인간 중심주의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생명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인간 중심주의자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디귿은 맞는 표현입니다. 리을 생명 공동체인 대지가 그 자체로서 고려적인 삶을 간과하느냐? 요거는 전체주의를 물어보는 거죠. 전체주의냐? 그러면 C이니까 C이니까 레오폴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은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동양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니까 뭐 하늘은 나의 아버지고 땅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다 생각되시면 이런 표현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나의 형제고 나의 식구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형제자매 나의 가족 다른 사람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도가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겠죠. 나 보시니까요. 2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 사상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하늘과 땅이 서로 느끼고 상응하면서 끊임없이 만물을 기른다. 맞죠? 모든 존재가 원인과 결과, 인연생기설 맞고요. 자연에 대해서 인위적 욕구나 의지의 개입을 반대하는 무의자연은 도가네요. 3번이 틀렸습니다. 불살생, 자비, 생명존중 맞고요. 상호유기적인 관계, 자연과의 조화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되시겠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참된 사람, 여기 한문이 진인인데 제가 진인, 현인 이 정도는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진인은 도가에서의 이상적인 인간사, 특히 장자 선생님이 이상적이다라고 보신 그런 인간입니다. 보면 다 그런 거죠. 부족하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다 우쭐거리지도 않고 무엇을 하려고 도모하지도 않고 삶은 즐겁고 죽음은 슬픔이란 것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왔다가 자연스럽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을 보시면 원숭이 또는 이성이 없는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기관과 모양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다면 이런 기계는 원숭이 또는 이성이 없는 다른 동물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다. 이성이 없는 동물은 그냥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데카르트가 되시겠죠. 그러면 도가 데카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인간의 의도대로 자연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도가와 데카르트 여기는 맞죠. 근데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통제할 수 있죠. 그러면 기억 맞네요. 인간과 자연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 관계, 도가는 맞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분리될 수 있죠.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존적 관계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없고 A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디귿, 자연은 인간의 필요나 효용과 관계없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도가에서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봤을 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죠. 이거는 A에 대한 설명입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자연은 의식이 없는 단순한 물질로 생명이 없는 기계다. 도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가 들어가 있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비해서 데카르트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9번 보시겠습니다.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가를 보니까요. 살생을 경계하는 것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의 바탕이고 죽어가는 목숨을 놓아주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즐기지 않음이 없고 꼬불거리는 미물도 모두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피를 가진 동물은 반드시 느낌. 요게 한문이 유정성이네요. 유정성이 있으나 이것이 불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 불교의 자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보실게요. 자기 마음을 단박하게 하고 기를 고요하게 하여 사물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르되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천하를 잘 다스려지되 천지도 나도 더불어 살고 만물고 나도 더불어 산다. 도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연스러운 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불성을 지닌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 맞죠? 모든 생명체들이 자비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은 목적이 없는 무위의 체계이지만 질서가 있다. 요 표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무위, 인위적으로 건드려지지 않았어요. 자연이. 그렇지만 질서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3번 가와 나는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이 생명의 본성을 훼손한다. 맞죠? 훼손을 하니까 무분별하게 개입을 하지 말아라. 4번 가와 나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대상에서 동물을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만 이렇게 해당되겠죠. 이거는 둘 다 X네요. 둘 다 X.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는 자연을 연기의 원리에, 나는 도의 원리에. 도가 불가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가축은 사용과 식량을 위해 있는 것이고 대부분 야생동물은 식량과 의복, 다른 도구들을 얻기 위해 있는 것이고 자연은 아무것도 불완전하게 그리고 헛되게 만들어지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식량과 의복 이렇게 얘기했어.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설을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을 보시면 어떤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 어떤 성격이 특정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연에 대한 존중의 표현, 즉 모든 생명이 목적론적 삶의 중심임을 표현하는 것이냐에 달려있대요. 또 목적론적 얘기하는데 이거는 모든 생명이죠. 그러면 이거는 테일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의무론은 의무론끼리, 목적론은 목적론끼리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들도 여러분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 갑은 동물이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의 효용을 위해서 존재한다. 맞죠? 수단적으로 존재하죠. 식물은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니까요. 니은, 을은 각각의 생명체들이 상호 의존이 아닌 독립된 방식으로 존재한다 되어 있는데 의존적으로 존재하죠. 틀렸습니다. 디귿 갑은 을과 달리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도 도덕적인 세상에 포함된다. 그렇죠.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니까 그렇죠. 아니네요. 이건 지금 테일러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네요. 그럼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니까요. 틀렸네요. 갑을은 모든 생명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향해서 활동한다. 요 말은 공통점이에요.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이 동물을 위해서,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갈 뿐이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요 말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1번 보시겠습니다. 11번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사회적인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스네요. 그래서 실천 강령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는 거네요. 1번 인간의 생명체들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해야 되겠죠. 생명체들의 가치를 인간의 효용의 근거로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죠. 일단은 효용의 가치로 평가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경제적인 가치에서 그 존중을 하는 거기는 하죠. 3번 생명체들은 상호 연결된 전체 평등한 구성원 맞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와 자신의 관계를 별개로 분리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봐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인간은 작은 자가 아닌 큰 자아를 실현을 해야 된다. 맞네요.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도덕적인 행위자는 정교하고 다양한 능력을 지닌 개체인데 도덕적인 행위자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만입니다. 그의 능력은 공정한 도덕 원리를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의 능력은 도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반면 도덕적 무능력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과 자기 행위에 대한 통제 능력을 결여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가 적절한 도덕 원리를 심사숙고하여 적용하고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의 주체라면 단순한 자원으로만, 다시 이야기하면 수단으로만 간주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해도, 그런 존재들이라고 해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레건이죠.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의무론을 주장하면서 인간 이외의 존재도 허용하고 있는, 도덕적 무능력자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레건입니다. 좋은 제시문이니까 잘 봐주세요. 질문 보겠습니다. 도덕적 무능력자인 성장한 포유류는 내재적 가치가 있죠. 그쵸? 삶의 주체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동물의 도덕적 지위 기준을 오직 쾌고 감수 능력의 유무에 두어야 되는가?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죠? 싱어가 하는 거죠. 레건이라면 쾌고 감수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지각 능력, 기억이나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이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삶의 주체인 동물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도덕적인 권리가 있는가? 있죠. 그렇죠. 도덕적 권리가 있죠. 내적 가치를 지니니까 당연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개체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모든 개체, 여러분 레건이나 싱어 모두 모든 동물이 아니죠. 일부 동물이죠. 그래서 모든 개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개체, 그러면 사실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식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레건은 거기까지는 동등하게 보지 않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체크하신 을이, 세 번째를 체크하신 을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윤리 단어는 늘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오답도 왜 오답인지를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조금 길게 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